(2025년 4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히든볼 호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철입니다. 자, 이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둘 다 4강 대진이 확정이 됐고요. 특히나 조금 전 그 맨유가 리옹과 경기에서 무슨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 대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당군형이 대단히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야, 한 경기 9골이 나왔고요. 저는 사실 입중계 현장에 옆에 있었잖아요. 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와, 이거 무슨 싸움 난 것처럼 소리가 좀 막 고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이면 진짜 입중계 하이라이트 보면서 엄청 재밌지 않았을까. 안 그럴 수가 없었을 거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쪽에 라치오랑 보데글림트 경기에서는 승차를 갔는데, 아니 라치오가 승차를 3번을 실축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럼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럼요. 네. 하필 같은 날 우리 이제 백기태호의 17세 이하 대표팀도 연달아 승부차기 실축을 하면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네. 승부차기 관련한 에피소드들이 또 이번 주 중에 유독 또 많았던 그쵸. 그런 또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챔스 경기들이랑 유로파 경기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호외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4강 대진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제가 응원하는 아스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노인 더비 영주형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찬우형의 인테르가 경기를 합니다. 네. 이스타에선 결승급 대진 아닌가요? 저희야 또 이제 도와주시는 패널 형님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이렇게 딱 맞붙으면 그러니까요.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도 4강에서. 그렇죠. 그렇게 됐죠. 네. 그게 사실 0910 시즌 때도 4강에서 만나서 항상 찬우 형이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깜누에서 1대0으로 졌지만 그렇죠. 홈에서는 3대1로 이겼다. 그래서 이제 또 화산 얘기 나오고. 그렇죠. 예. 온갖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한 번 4강에서 맞붙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원래 저희가 아마 공지해 드렸었던 그 라이브 일정이 맨유 대 울버햄튼 경기 하나였었는데, 현실적으로 리그 경기들이 지금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경기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당군형이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당군형이랑 또 재밌는 그런 걸 할 텐데, 맨유 울버햄튼의 당군형이 또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이번 주는 저희가 따로 또 공지를 드리겠지만 주말 PL 경기 라이브는 좀 다 캔슬을 하고, 저도 아직 목 상태가 다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기다리셨던 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또 그 다음 주에 좋은 경기를 잡아가지고 중계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경기부터 볼까 했는데 일단 아스톤 빌라랑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볼게요. 합계로는 5대4로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해서 올라갔는데 2차전만 놓고 보면 아스톤 빌라가 이겼고요. 이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더라고요. 하나는 파리 생제르맹도 약점이 있네. 반대로 이거 영주형의 얘기였거든요. 이미 2대0을 만든 경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이해져서 3골을 실점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예방주사를 맞은 경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본다가 영주형의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파리의 컨디션을 보면 근데도 여전히 무서운 이유는 결국 이 팀은 지금 부상자가 없어요. 그렇죠. 부상자 없고 징계자 없어요. 물론 아직 4강 경기를 치르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뭐가 달라질지는 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파리 입장에서는 분명 아스날보다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 반대로 아스날의 경우는 파티도 징계로 못 나오고, 부상자들이 있고 부상이고, 마가양이스도 부상이고 이런 공백이 있는 것에 반해서 스쿼드 자체는 체력도 쌩쌩하고 컨디션도 좋고 파리가 분명 우위인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파리가 약간 걱정스럽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 이유는 이 정도 이 토너먼트 레벨에서 파리가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는 실수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르셀로나에게 4골 차로 1차전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혔던 팀이 파리였고, 그때 감독 에메리입니다. 그렇죠. 예.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4대0이 뒤집힌 유일한 사례가 이제 그 당시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그 전적이었는데, 파리가 이외에도 보면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결국은 도르트문트에게 덜미를 잡혀서 결승 진출에 실패한 거라든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 아쉬움들을 토너먼트 때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빌라전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만 놓고 보면 2대0으로 리드할 때까지는 좋다가 그 뒤에 빌라한테 굉장히 많이 좀 시달렸어요. 그렇죠. 사실 이 경기의 최대 해프닝은 챔피언스리그 랜섬이 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유로파리그 랜섬이. 이거는 아무래도 에메리를 밀어주기 위한 어떤 버프의 어떤 그 행사가 아니었나. 해외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에메리, 유로파의 왕 에메리를 뭔가 이렇게 깨우기 위한 그런 뭔가 주술과도 같은 멜로디였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초반에는 파리가 일단 2대0을 먼저 만들었어요. 30분도 되기 전에 풀백들의 골들. 근데 아스톤 빌라가 강도 높은 압박으로 나서고 탁
도전을 하니까 파리가 탈압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다가 제 역전을 당했어요. 2차전 스코어에 역전을 당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틸레망스, 맥긴, 콘사까지 나오면서 총합 스코어 한 골 차까지 벨라가 추격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경기가 끝나긴 했지만 돈나룸마의 선방이 없었다면 그리고 마지막 그 골라인 근처에서 파초가 걷어낸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경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돈나룸마의 선방도 있었고 이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패배해서 떨어졌거나 올라간 팀이거나 골키퍼들의 어떤 대단한 활약이 있었는데 돈나룸마도 거기에 한 몫을 했고 아마 그러니까 저는 영주형 의견에 비교적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럼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 무결한 팀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리그 레이스가 일찌감치 끝났고 최근에 가장 폼이 좋은 팀이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여기도 완승을 했으면 어쩌면 조금 버거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한 거는 결국엔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마냥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잘 활용한다면 그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리에게는 큰 득이 되겠고 근데 반대로 저는 확실히 이번 경기는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했다간 진짜 분위기가 탈락할 수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랬죠. 아스톤 빌라가 더 많은 골을 넣고 아예 스코어를 뒤집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가 파리 선수들에게도 야 아스날은 지금 8강에서 레알 2번이나 잡고 확실하게 상승세를 탔는데 우리는 약간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내심 뭔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좀 자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이 경기 결과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진다라는 시선이긴 해요. 좋지 않은 느낌이다. 네, 이거는 뭐 갈릴 수 있는 의견이죠. 네네네. 네. 엔리케도 이렇게 압도당한 경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 경기를 통해서 남겨진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성적이 괜찮아요 쭉. 그렇죠. 5시즌 중에 무려 3시즌이나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고요.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한 번의 결승 경험도 있기 때문에 파리와 아스날도 공통점이 있죠.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다. 그리고 준우승의 아픔을 좀 갖고 있다. 그게 비교적 이제 100년이 넘는 유럽 축구 역사를 봤을 때 비교적 최근이었다는 것에 공통점도 있어요. 두 팀이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된 팀은 아닙니다만 나름 그 리그에서 위치를 생각하면 유럽 대항전이랑은 영 연이 없는 팀들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이제 2019-20 시즌 때 그쵸. 바이에른 뮌헨의 트래블에 희생이 되긴 했지만 그치. 그 당시 결승에 진출했던 어떤 대단한 성과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즌마다 메시 떠났죠. 네이마르 떠났죠. 이번에 또 음바페 떠났죠. 결과적으로 음바페보다 더 높은 레벨까지 파리가 맞아. 올라갔거든요. 스타들이 빠졌음에도 2년 연속 준결승에 진출한 것 자체도 파리 생제르맹의 체급이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야기를 조금은 덜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제 결장을 했습니다. 네. 자리가 지금 없어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없어요. 그게 이번 경기가 딱 후반전 내내 분위기가 끌려다녔고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 선수 변화를 교체를 해야 돼. 다른 옵션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할 만한 타이밍인데도 이강인 선수가 일단 쓰임을 받지 않았고요. 그게 벌써 2경기 연속입니다. 그 이전 토너먼트에서 2경기 연속이에요. 챔피언스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빌라와의 1, 2차전 모두 뛰지 못했고요. 리버풀하고의 그 16강 2차전 때 이강인 선수가 연장에 뛰긴 했었죠. 근데 그때도 사실 파리가 뭔가 더 힘을 써야 되는 시기 때 이강인 선수가 먼저 선택을 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 이미 히든풋볼 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강인 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조금 거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2차전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파리 생제르맹이 먼저 4강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 경기는 아스날이 1대2로 승리를 하면서 합계스코 5대1로 아스날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16년 만이고요. 경기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포인트가 있었다라기보다 2번 정도 PK와 관련된 처음에는 아스날이 PK를 얻었는데 사카가 실축을 했고 그 다음에 PK를 아스날이 줬는데 캔슬이 됐고 그렇죠. VR이 또 결정적인 참여가 됐죠. 그런 면에서는 또 두 팀에게 희비가 좀 교차가 됐는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베르나베우 원정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반부터 사카의 페널티킥 실축이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약간 아스날이 조금 절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됐다 싶었어요. 네, 거기서 분위기가 바뀔 거라 생각을 했던 데다가 사실 레알과 아스날 경기가 목요일 날 열렸잖아요. 수요일 날 경기들이 다 이상했잖아요. 홈팀이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말리는데 그러다가 레알이 만약에 후루룩 해가지고 한두 골 넣어봐. 그러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흐름적으로 보면 그 23분에 VAR 끝에 레알의 페널티킥이 취소된 것 그러면서 자칫 레알에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한번 찬물이 끼얹어진 게 아스날 입장에서 좀 다행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주원영 말대로 또
그 VOR이랑 이 온필드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아, 그러면 그렇죠. 그 분위기가 식어. 식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스날 스스로가 강해진 면도 분명히 많아요. 네. 이게 어쨌든 아르테타의 체제에서 시즌을 거듭하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모처럼 본선에 복귀를 한 데다가 8강까지 올랐고 올 시즌도 일단 연속해서 8강에 오른 상태에서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많이 올라왔구나. 1차전 또 3대0 승리 덕에 2차전 원정에서 또 페널티킥 실축까지 나왔는데도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그렇지. 플레이를 잘 가져간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아스날 팬분들이 정말 흐뭇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팀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제일 잘한 선수를 뽑자면 단연 데클란 라이스, 그다음에 부카요 사카인데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는 키비오르. 아, 네, 진짜 개 구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했고, 네. 그다음에 메리노 저도 메리노. 한 골 2개 도움. 네, 네. 도움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해줬고 어쨌든 공격에서의 기여도를 꾸준히 좀 남기고 있는 데다가 라이스의 프리킥 2방이 당연히 결정적인 기여를 1차전 때 했지만 그 세 번째 골, 그 메리노의 그 원더골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스날이 아마 원정 갈 때 이토록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가지 못했을 거예요. 2대0, 3대0은 너무 달라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스날의 승리 요인은 역시 레알의 공격을 크로스로만 강제시켰던 견고했던 조직력, 수비가 좋았고 팀 체계 우위가 느껴졌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이 싸움은 아스날이 좀 우위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이번 1, 2차전이라고 느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신력의 발전, 아스날 스쿼드가 갖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면들, 마르티넬리도 이렇게 계속 해주면 오히려 중요 경기 때 마르티넬리 선수가 계속 좀 좋은 또 영향가를 보여주겠구나. 말트 이 정도면 저는 서브로 데려가는 거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레귤러한 주전으로는 네. 항상 아쉬움을 또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중요 매치업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역할을 해준 거라고 봐야죠. 다만 이제 살리바가 또 한번 실수를 저질렀던 점에서 살리바는 가끔 이렇게 정신을 놓습니다. 네. 가끔 1년에 한 서너 번 있어요. 그렇죠. 어. 뭐 레알 입장에서는 어쨌든 살리바의 그 실수를 활용해서 일단 골을 넣긴 했지만 아스날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개운치 않은 뭐 그런 엔딩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그 얘기하는 거를 봤어요. 안첼로티 감독에 대한 비판,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 체제에 대한 비판은 레알 팬들이 하는데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야 안첼로티가 그래도 챔스를 몇 개를 따줬는데 킹 중에 간만에 나오는 거 할 때마다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던 분들이 봤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안첼로티가 해준 거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원들의 활용이 너무 좀 떨어진다. 전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사실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덜 돼 있는 느낌? 결국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아스날과의 1, 2차전에서 명확한 전술 색깔을 보여줬느냐. 네.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공격진들의 어떤 시너지가 잘 나오지 못했고 비니시우스, 음바페, 여기에 같이 공격에 참여하게 될 벨링엄 이들이 과연 뭔가 시너지를 냈다기보다는 개개인의 능력은 뭐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지만 정작 이들을 활용했던 팀플레이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런 이야기도 할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안첼로티의 시기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오래 했죠 영감님. 사실 이쯤 되면 환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세부 전술과 전술적인 색채에 대해서 특히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던 아스날과의 그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체계가 잡힌 축구를 보고 싶다. 좀 더 뭔가 명확한 컬러를 지닌 축구를 보고 싶다. 선수들의 동선을 전술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짜내는 감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팬분들의 수요가 이제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전부터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어 왔는데 이제는 성과까지 나오지 않았고 이미 아스날과의 격차가 좀 이제 어느 정도 낮다라는 점이 시스템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레알 팬분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날 수밖에 없다. 특히 1, 2차전 다 통틀어서 교체 타이밍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그게 분위기를 바꾸는 게 너무 늦어지고. 가장 분노를 자아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와 감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안첼로티는 브라질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일단 도리발 감독이 네, 경질이 됐죠. 맞아요. 아르헨티나하고의 그 대패가 결국 마지막 컸죠? 경기가 됐어요. 컸고 안첼로티가 아마 갈 것 같아요. 뭐 지금의 분위기대로라면.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은 뭐 알론소 얘기가 언제나 있어 왔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뭐 공신력이 있다라기보다는 클럽 얘기가 역시 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클럽의 행보와는 좀 차이가 있는 행보라 네. 앵하지만 또 레드불 사단에 가는 걸 보면은 또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그냥 클럽을 오래 본 입장에선 왠지 아닐 것 저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난 클럽이 레알에서 아놀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피가 좀 거꾸로. 근데 그런 거를 다 빼고 보면 네. 플릭의 바르셀로나와 클롭의 레알 마드리드를 보는 재미는 재밌긴 하죠. 대단히 사실. 재밌을 텐데 네. 성사 가능성은 모르겠다. 저는 그냥 이거는 아까 안우재 얘기는 농담이고 어. 클롭이 워낙 이제 언더독의 팀을 그쵸. 그동안 많이 맡아왔어서 그리고 감독직에 이렇게 바로 복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이. 네. 되게 리버풀 마지막 시즌 때 힘들어했잖아. 되게 뭔가 지쳐 보였거든요. 그게 예. 시간이 거듭될수록 많이 보였기 때문에 휴식을 좀 오래 가져갈 거라는 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는 아스날은 베르나베우에서 승리를 하면서 원정 이전 전승 뭐 2번 붙었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안 지긴 했어요. 네 번 경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베르나베우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와서 베르나베우에서 2번 경기 뛰었는데 2번 다 이기고 간 원정팀이 아스날이 최초래요. 형님 다 보셨잖아요. 다 봤죠. 앙리의 저 0506 라이브 했던 거 기억나요? 라이브 봤던 거. 멋졌던 앙리의 골이 나왔던 네. 경기랑 이 경기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일이고 레알은 8강 탈락이 2003-2004 시즌이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8강에 오르면 어쨌든 쭉 다음 그쵸. 라운드 4강까지는 갔었는데 이번에 모처럼 좀 오랜만에 8강 탈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스날은 0809 때가 마지막 4강인데 맨유랑 붙었을 때. 아, 그때 이후에 16년 만에 네. 진짜 아스날도 챔피언스리그는 운대가 별로 없는 팀인데 이번에 잘 올라가서 네. 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붙게 됐습니다. 어제 영주형 찬호 형이랑 얘기했을 때는 근소한 파리 생제르맹의 우위가 예상된다는 게 두 명의 얘기였어요. 형철이는 좀 어때요? 저는 그래도 내용상의 이 상승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변수는 있죠. 파티가 빠진 게 좀 되게 너무 커 보이거든요. 1차전에 파티가 못 나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칼라피오리가 복귀해서 루이스 스켈리를 올리는 방법이라거나 상황에 따라서 메리노를 다시 그냥 그쵸. 미드필더로 예. 내리거나 안 썼던 방식이지만 벤 화이트가 또 일부 소속 클럽에서는 중미 수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쓴다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8강에서의 모습만 봤을 때는 저는 그 빌라전에 2차전에 나왔던 파리의 모습이 좀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과 강한 압박으로 두 팀 다 강하게 맞선다 했을 때 어쨌든 직전 그 내용 때문인지 왠지 아스날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일단은 분명 중원에 있어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부상과 징계가 현재로선 없다. 그리고 중원의 옵션을 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두에와 덴벨레, 흐비차가 이끌고 있는 공격 라인 이거 막을 수 강력하죠. 있는 수비진은 정말 찾기 힘들 거라 보거든요. 근데 아스날의 수비라면 그래도 지금의 짜임새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말씀드렸던 최근에 보여준 상승세. 두 팀 다 어차피 리그는 아스날도 현실적으로는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파리는 이미 또 무패만 이어가면 되는 그죠. 리그왕 우승을 확정했기 때문에 무패만 이어가는 것에 동기부여가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아스날이 조금 상승세가 좀 더 저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형철이는 네. 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너무 좋겠는데 네.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는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파리 생제르맹은 셉니다. 네. 확실하게 팀 속도나 이런 게 워낙 좋아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둘이 붙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파리 생제르맹은 아스날한테 완전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팀이랑 지금 팀이랑 다른 팀이야. 너무 컨디션이 달라요. 아예 다른 팀이에요. 심지어 이제 흐비차까지 가세하면서 네. 공격진이 더 좋아졌고 두에는 이제 적응이 끝났기 때문에 그치. 사실상 겨울 영유회라 봐도 네. 무방할 정도거든요. 원래는 여름에도 있었지만 두 팀 다 젊고 에너제틱한 팀이라서 진짜 역동적인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전이 아스날 홈인데 8강은요. 홈 경기를 1차전에 가져가서 유리하게 풀어갔던 팀들이 다 어쨌든 유리하게 그 승부를 끌고 가긴 했거든요. 파리도 그랬고 바르셀로나도 그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날 홈이 1차전인 게 혹시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날 쪽,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 쪽 경기를 봤고 나머지 반대쪽 하나는 도르트문트와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합계스코어 5대3으로 바르셀로나 올라갔고 인테르 바이언도 무승부였지만 합계스코어 4대3으로 인테르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는 이제 영주형이랑 같이 봤지만 네. 진짜 도르트문트가 1내나 싶었어요. 도르트문트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탈락하면 팬분들은 박수를 보낼 거라 생각합니다. 도르트문트는 할 거 다 했고요. 네. 1차전 때 나왔던 그 브란트의 볼 뺏기는 실수나 아니면 기라시의 좀 아쉬웠던 결정적인 찬스에서의 미스들 이게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도르트문트는 진짜 홈에서 왜 이 지그나 리즈나 파크가 정말 유럽에서 웅장하면서 어마어마하죠. 가장 무서운 곳 중에 하나인지 이거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저 팀의 자존심을 많이 좀 드높인 그런 멋진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는 이긴 거니까 패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썩 좋지 않았던 기라시가 히트트릭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경기가 좀 안 풀리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고 네. 이니고가 아마 옐로 트러블 때문에 휴식을 준 것 같은데 없으니까 불안한 모습.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체력적으로 너무 지쳐 있다. 그렇죠. 예, 이게 많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라우호가 나오면서 되게 불안했잖아요. 그 라인업에 나올 때부터 야 아라우호 나오면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영정님도 옆에서 되게 불안해 하셨었는데 근데 막상 아라우호가 막은 장면도 꽤 됐어요. 후반전 실점 나오기 전 실점 나오는 건 이른 시간이었지만 전세가 완전 기우기 전 그때까지는 아라우호가 몇몇 장면들을 막아내서 괜찮네 싶었는데 실점 비미가 된 그 세컨볼 처리 미숙했던 실수가 하나 있긴 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라우호가 이 경기 패배의 원흉이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말씀하셨던 에너지가 크게 떨어진 부분. 그죠? 기라시는 해트트릭을 해서 챔피언스리그 득점 1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득점 1위였던 하피냐가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터치가 이렇게 튀었던 하피냐를 전 정말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정말 올 시즌 내내 하피냐가 너무 잘했는데 좋았죠. 이번에 한해서는 하피냐는 터치가 계속 튀는 모습,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었고 야말도 번뜩임이 없었어요. 아웃프런트 안아 아주 잘 맞춘 킥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게 동료한테 연결되지 않는 걸 보더라도 야말도 지쳤구나. 그런 거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했던 그런 또 이번 경기였고요. 결국 이제 도르트문트의 1차전과의 차이점. 일단 백스리를 썼다는 거. 네. 이 1차전도 백스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는 분들도 있긴 하시던데. 근데 진짜 저도 그래요. 왜냐면 백스리를 썼던 미넨과의 대어 클라시코도 결과적으로 잘했고 그렇지. 그 이전에 리그 연승 달리고 있었고 백포를 굳이 썼던 이 바르셀로나고의 1차전 그리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던 아데미와 기튼스의 선발 예. 이 둘 결국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윙 자리에서 역습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로 백포를 쓴 것 같은데 왜냐면 기존의 백스리는 좀 투톱으로 중앙 그쵸. 위주의 공격을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 윙 자리를 뒀던 백포의 전환 대실패였죠. 그게 결과적으로 전술적인 미스가 됐는데 백스리의 3-4-3 형태를 쓰니까 훨씬 더 나은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기라시의 결정력이 살아났다. 그 덕분에 기라시가 챔피언스리그 단일 시즌 아프리카 선수 중에는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진짜 많이 넣었다. 10경기 13골. 네, 단일 시즌 13골.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일이고 바르셀로나가 이제 1차전보다 약해진 건 일단 수비 불안이죠. 네, 높은 수비 라인과 역습에 대한 취약점을 노출했다. 4강 상대가 인텔 아닙니까? 인테리어는 뭐 높이도 좋고 네. 그다음에 난타전을 치는 팀이라기보다는 끈질기고 네. 무겁고 이런 팀이잖아요. 수비에서 한번 허점 내면 그리고 그걸 공략할 투톱을 지니고 있어요. 튀람과 라우타로가 또 네. 특히 라우타로가 원래 빅매치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전혀 아닙니다. 월드컵은 그랬는데 네. 오히려 올 시즌 보면 미넨전에 결국 다 골을 넣었거든요. 라우타로의 공을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사실 2차전의 내용이 저는 이 내용으로 바르셀로나가 과연 뭔가 멘탈적으로 각성을 할까 집중을 할까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불안함이 생겼어요. 그치. 당장 주말에 리그 경기 치러야 되는데 일단 올해 무패를 이어왔던 기록이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지쳐 보이는데 여기서 과연 에너지를 더 갑작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점 그리고 워낙 압박에 대한 대처가 이날 경기 너무 안 됐거든요. 바르셀로나답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페드리가 교체 투입되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르셀로나도 주전 의존도가 좀 심하구나. 그리고 어쨌든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생겼구나. 저는 이번 8강 2차전의 경기 내용이 아까 파리도 그랬지만 바르셀로나도 뭔가 지금 상태에서 좀 불안점이 있다라는 걸 그런 거 좀 보여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첫 패배예요. 뭐 네. 올라간 거랑 별개로 패배는 패배니까. 올해에서의 패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챔스 4강은 6년 만인데 이게 메시가 떠난 다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바르셀로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근만 놓고 보면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계속 토너먼트에서 대량 실점을 하거나 뭐 차비 때 특히 안 좋았고 조별리그를 잘 못 풀어서 유로파로 떨어지거나 그치. 그때 또 조별리그 상대가 네. 인텔이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여러모로 안 좋았던 시기를 딛고 그래도 모처럼 준결승에 좀 올랐는데 바르셀로나도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텔도 또 트래블 가능성 둘 다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좀 재밌는 그런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지쳐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도르트문트에게 지긴 했지만 합계 스코어로 올라갔고 인테르 바이언이 사실 굉장히 쫄깃했어요. 이게 그렇죠. 아스날 레알이랑 같은 시간대에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레알 마드리드의 골이 너무 늦게 나오면서 이대로 끝나겠다 느낌이 강했다면 이거는 케인의 골이 먼저 나오면서 하는 느낌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인테르가 올라갔습니다만 바이언도 분전을 했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특히 아무래도 우리는 김민재 선수 위주로 보잖아요. 최근 컨디션 확실히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생겼고 결국 그 뮌헨 입장에서는 콤파니 감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선수들 잘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놈의 세트피스 수비가 그치. 화근이었다.
그리고 아마 저기 바이언 팬분들은 파바르 인테르 데뷔골이 하필 바이언 상대로 나왔다는 그죠. 거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그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둘 간의 스토리 때문에 이제 세리머니도 그냥 바로 하고 그렇던데. 예. 파바르는 뭐 굳이 본인 입장에서도 그쵸. 친정팀이네 자제해야지 이런 스토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애매한 좀 관계에서의 파바르 선수의 골까지 나왔고 인테르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금 보여준 좋은 또 수비 지표가 있죠. 견고한 수비 조직력에 저는 그 케인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인테르도 좀 쫓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그죠, 했는데 그렇죠. 6분 만에 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회복력이 대단했다. 그리고 항상 인테르의 이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기들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빌드업 방식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뭔가 짜여진 빌드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백스리에서 바렐라가 내려와서 갑자기 후방의 숫자를 바렐라가 채워주고 스토퍼에 있는 뭐 파바르나 이 바스토니 같은 선수들이 전진을 하면서 윙백을 순간적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유연한 빌드업 체계가 확실히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유연성 그리고 라우타로와 튀람의 역습을 이끄는 좋은 기동력과 수비 가담 끈기 그런 부분들이 잘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세트피스 공격에 대한 어떤 치밀한 준비 그런 부분이 바이언의 집중력 부재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중요할 때 두 골이 나왔다. 58분, 61분에 네. 나왔거든요. 연달아 세트피스 골이 나왔다는 점도 인테르의 회복력이 이 정도구나. 팀의 컨디션을 오히려 좀 많이 보여준 그런 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 골은 의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다이어가 의외로 또 그렇게 헤더로 괜찮게 임팩트를 거는 경우가 있어서 순간적인 감각이 뭔가 다이어 선수에게 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자, 김민재 선수에게는 조금 뒤에서 빼래서 보기로 하고 네. 바이언도 이런 경기들을 보면 뭐 사실 이번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상자도 너무 많았고 그렇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팀의 전체적인 스쿼드 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팀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리케인 선수도 이번 8강 1차전에서의 패배는 사실 큰 원흉이었다고 그쵸? 봐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윙 자리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밀러 선수가 떠났을 때 2선 자리도 어쨌든 새로운 얼굴이 분명히 필요하고 지금 뭐 센터백을 포함해서 지금 수비진이 부상자로 인한 뎁스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불거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뮌헨도 더 젊어지고 특히 공격진 쪽에 대한 보강까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지금 시기라고는 좀 보여지긴 하죠. 그렇습니다. 뭐 인테리는 어제 찬호 얘기를 해줬지만 뭐 비교적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좀 잘해주면서 근데 여기도 뭐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인테리나 또 올라간 바르셀로나나 다 트래블이 가능한 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일정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언제 지쳐도 할 말이 없는 네. 거죠. 사실 인테르도 팬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챔피언스리그는 이번에 결국 좋은 결과로 승리를 했지만 그 이전에 인테르도 좀 들쭉날쭉한 경기들이 있었다. 이게 이 시점에서 특히 이번 시즌처럼 경기 수가 더 많아진 시즌에 이 시점이 모든 대회 생존 중인 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그죠? 같거든요.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인테르도 그렇고 중요할 때 집중력을 누가 더 잘 가져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데 오롯이 챔피언스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그간의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 보면 저점이 바르셀로나가 더 낮아졌어요. 이번 도르트문트전 때문에. 하피냐와 같은 주축들의 컨디션 떨어진 부분, 수비가 불안한 부분, 반대로 인테르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과의 연다른 경기에서 회복력이나 잘 버텨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의 기복은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직전 8강에서는 좀 더 보여준 셈이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폭발력은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세죠. 세죠. 네. 공격의 폭발력은 유럽 지금 최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고점은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다. 다만 이번 8강 2차전에서는 상당한 저점을 보여준 팀 또한 바르셀로나다. 오히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 노가웃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조금 더 경기력이 자체가 바르셀로나보다는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 팀은 인테르일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했을 때 이강인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또 이제 독일 언론에서 굉장히 좀 네. 좀 질타를 받았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어쨌든 실점 장면이랑 연관이 됐어요. 파바르 선수가 네. 헤더를 뜨는 과정 그때 김민재 선수가 같이 떠주긴 했지만 결국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죠. 근데 이 도르트문트전 때 바이어에게 내준 실점도 바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번 김민재 선수가 바이어를 보긴 봐요. 네. 근데 그 뒤에 공이 이렇게 먼 쪽으로 날아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뜨긴 뜨는데 바이어 선수의 움직임을 계속 그치. 놓치면서 헤더를 내줬거든요. 움직임을 놓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뜨긴 뜨는데 계속 뭔가 헤더 경합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유리함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빌트가 이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 김민재의 그 아킬레스 통증 네. 계속 이어졌던 그 아킬레스 통증이 아킬레스 건염으로 발전을 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구나. 제가 근데 중계 준비를 하면서 보통 그 아킬레스건 파열은 완전 심각한 그쵸. 부상이고
아킬레스 건염으로 빠지는 선수도 저 꽤 봤거든요. 많아요. 그 선수들 보통 그 경기 한해서 한두 경기 이상은 쭉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염이 걸리면 경기 출전 불가로 후스코어드와 같은 매체에서도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선수도 경기를 쉬었고. 근데 지금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킬레스 건염까지 김민재 선수가 지금 상황이 번졌는데 통증 탓에 점프력 저하까지 발생을 했다. 아까 얘기했던 바이어에게 실점 내준 장면, 이번에 파바레에게 실점 내준 장면 보면은 다 점프가 안 돼서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전- 원래 우리가 김민재를 보잖아. 네. 원래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점프 경합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실점 빌미가 된 장면들이 확실히 최근에 혹사, 네. 부상을 안고 뛰는 팀의 그 선수 개인의 컨디션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흐름이 좀 느껴졌고 그 국제 프로축구 선수협회인 피프로라고 하죠. 예, FIFPRO 맞아요. 이 기관. 예, 선수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재의 혹사를 지적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이례적인 걸로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근데 언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언급이 된 것만으로도 네. 지금 부상을 안고 뛰면서도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 중인 김민재 선수의 사례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그들도 판단을 한 것 같은데 클럽과 대표팀을 오가며 현재 55경기 이상을 소화했고요. 총 74,000km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동안에 이동 그치. 거리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 이제 몸에 부하가 걸려요 선수. 심지어 3월 A매치 쉬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74,000km를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평균 3.7일 간격으로 20경기를 소화했다. 이것도 너무 많아. 많죠. 그래서 피프로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 같은데 네. 객관적으로 봐도 혹사는 혹사고요. 우파메카노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고 이토 히로키 또 부상 재발해서 못 나오고 있고 왼쪽 풀백의 알폰소 데이비스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김민재 선수 보면 쉬어야 될 몸 상태인데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했으니 그냥 무조건 봐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이런 혹사의 어떤 그 굉장히 필요함 속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려면 바이언도 보강을 좀 잘해주고 그렇죠. 뭐 그리고 부상도 너무 심하게 이번 시즌은 좀 바이언으로 골치 썩였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본인 기량을 계속 쭉 보여줄 테니까. 아니 뭐 모든 팀이 지금 다 부상에 노출돼 있고 네. 다들 체력 저하를 겪고 있지만 근데 같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팀 중에서도 유독 미넨의 부상이 좀 심해요. 심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콤파니 감독이 혹시 훈련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의료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내부적으로 좀 진단은 분명 해봐야 될 시즌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게 과연 이런 바쁜 일정 속에 챔피언스리그를 탈락한 게 과연 리그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음 상대 하이덴하임입니다. 지난 시즌 하이덴하임이 0대2로 미넨에게 지고 있다가 3대2로 역전을 한 팀이에요. 어허. 그들도 바쁩니다. 지금 16위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레벨에 하이덴하임이 있는데 잔류를 하려면 지금 승리가 좀 절실하거든요. 원정이에요. 미넨이 어떤 또 상황을 만들지 좀 궁금하고요. 쉽지 않겠는데 경기. 까다로울 수 있죠. 왜냐면 이거 끝나고 바로 직후의 경기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고 김민재 선수는 뭐 제가 따로 영상도 찍긴 했지만 사실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폼이 절대적으로 안정된 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포셀로 분류될 자원은 냉정히 봤을 때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모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뛰는 것만으로 팀에 영향력을 주는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경기를 뛰는 것만으로 팀에 기여하는 부분은 있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일 때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 언론이나 현지 매체에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걸 네. 결국 극복을 하려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그렇지. 정말 확실하게 쉬면서 제대로. 또 팀도 좀 도와주면서 제 컨디션에서 김민재 선수가 실력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얄궂긴 하지만 시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노인 더비 찬우영 네. 대 영주영, 영주영 대 찬우영의 경기가 성사가 됐고 아까 우리 서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두 분 다 바르셀로나가 약간 더 우위에 있다. 뭐 찬우영은 인테르가 좀 7대3 정도로 많이 밀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는 안 느껴지고 한 6대4? 근데 인테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리고 시몬 인자기 감독이 토너먼트에서 잘해요. 잘하죠. 운영도 잘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즈나 수비적인 부분에 견고함 이런 것들이 워낙 좋고 바르셀로나는 인테르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경우 진짜 예상이 안 네. 되네요. 예,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 경기도 사실 아니고 이
좀 더 지나서잖아요. 그쵸? 2주 정도 지나서죠. 저희가 요즘 레벨 그 경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1, 2주 사이에도 선수들의 에너지가 훅훅 가요. 이러다가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회복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까지 아주 끈끈하게 챔피언스리그에서 잘 수비했던 인테르가 갑자기 언제 또 기복을 보일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컨디션을 지금 답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모르는 내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아스날 대 바르셀로나 결승이 대진이 완성이 되면 0506 시즌의 제림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알무네아가 알을 2번 먹고 졌던 기억이 나는데 레만이 퇴장당했죠. 레만 퇴장이 네. 컸어요. 네. 레만은 그 후에도 회고를 자주 해요. 그때 그냥 실점하고 말았어야 된다. 퇴장을 당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얘기니까.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를 봤습니다. 그러면 유로파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프랑크푸르트 토트넘 경기 0대1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고 합계스코어 2대1로 토트넘이 4강에 진출해서 보드에 글림트랑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소니는 아예 결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정 명단에 이름을 안 올렸고 네. 그때 지난 주말에 리그 경기에서 울버햄튼전 때. 거기에서 이제 부상으로 못 나왔었는데 그대로 빼줬고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미 이전부터 한 몇 주 동안 발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속 경기를 뛰어왔던 것 같은데 원래는 당연히 프랑크푸르트전 2차전을 준비해서 후연에도 참여를 시켰는데 맞아. 후연을 이제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손흥민 선수도 지난 며칠 동안 통증이 너무 악화가 됐고 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도 후연의 정상적인 소화가 더 이상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경기까지는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또 올라갔으니까. 그럼요. 네, 푹 쉬고 또 몸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빠져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이 경기에 한해서는 테리랑 쿠루세프스키가 꽤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쿠루세프스키는 메디슨의 부상 이후로 교체 투입이 됐는데 역습 때 잘 해주긴 하더라고요. 되게 거친 경기였고 네. 서로 간에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던 건 프랑크푸르트였어요. 예상한 것보다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 맞아요. 네. 떨어지고 좀 신경전, 뭐 충돌 이런 상황에서 괜히 좀 선수들 간에 오늘 팬들 간에 감정이 좀 상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좀 있었는데 사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마리오 게체가 15분 만에 허벅지 부상을 너무 당했습니다. 일찍. 네, 뭐 프랑크푸르트의 뭐 리그 경기를 봐도 게체 선수의 중요성은 결국 여전히 좀 크다고 봐야 되는데 네. 지난 주말 하이덴하임전 때 이제 게체 선수가 선발은 아니었고 교체로 이제 마지막에 그냥 감각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경기에 뛰었는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예방을 해줘도 선수 부상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고 같아 그냥. 사고죠. 네, 결국 그러면서 샤이비랑 교체가 됐고 프랑크푸르트가 초반에 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흐름에 한번 딱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전반 막판에 메디슨이 이제 헤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산투스 골키퍼가 처리하려다가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왔고 솔랑케의 골이 들어갔고요.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가장 놀라웠던 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실리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뒤쪽으로 내린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포 감독의 퇴장을 당해도 올렸다가 그냥 막 사실 누군가에게는 조롱을 당하는 그걸 했던 거 아니야. 최시전이 그랬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근데 이번 경기는 시작부터 1차전에 토트넘이 사실 1차전은 오히려 홈에서 토트넘이 밀었잖아요. 마지막에 꽤나 주도적으로 후반에 경기를 풀었고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산투스 골키퍼의 선방, 결정력의 아쉬움 그런 부분들이 쭉 좀 있어 왔는데 근데 이 경기에 한해서는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가 홈에서 밀고 포스테코글루가 많이 지키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됐어요. 심지어 후반전 한 중반쯤부터는 오히려 이제 수비적인 자원들을 교체 투입을 시켜서 포스테코글루가 더 많이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팬들도 깜짝 놀랐죠. 사실. 되게 생소한 장면이죠. 생소한 장면이죠. 예, 이때 이제 교체 투입이 됐던 뭐 단소를 비롯해서 좀 더 교체 투입된 자원들이 수비적이었기 때문에 독특하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죠. 저 어쨌든 토트넘도 이제 4강권 가면 몰라요. 1, 2차전하고 결승 3경기 이기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토트넘의 트로피를 본 게 아마 0607인가 0708인지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있을 때 리그컵 우승한 거. 그게 0708. 0708이구나.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이후에는 계속 이제 트로피하는 인연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팀 입장에서도 다시금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시즌에 또 생겼습니다. 또 진 거죠. 카라바오컵도 일단 4강. 네. FA컵은 뭐 사실 일찍 탈락을 했지만 카라바오컵에 이어서 이제 유로파리그까지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하에서는 토너먼트에서 계속 좀 준결승까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 전까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리그 패배가 또 워낙 컸고 리그 성적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프랑크푸르트 2차전도 패하면 포스테코글루 경질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현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승리하면서 아마 포스테코글루는 이 경기 결과로 경질되는 상황은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방금 나왔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불행히도 저랑 조금 더 오래 함께하게 생겼습니다. 이 아저씨 지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좀 짜증이 나 있는 거야. 아. 그러면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 내가 이겼잖아. 그럼 니네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상황이 저게 약간 조크도 있고 진심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해 뭐 제가 저 자리까지 안 가봤으니까 이해한다 그러는 건 좀 웃기지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저럴 때는 제일 좋은 건 올라가서 기쁘다. 그렇죠. 4강에서도 잘해서 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위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네.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8강을 통해서 좀 더 유연성을 보여준 네, 부분 네. 그런 부분이 그래도 4강을 앞두고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이 경기 승리는 수비진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어요. 로메로 판더벤, 특히 판더벤이 마지막에 속도로 따라잡아서 수비했던 그 최고의 수비가 돋보였고 포로와 우도기도 좌우 풀백에서 에너지가 좋았고 중원의 벤탄쿠르와 베리발이 거의 더블 블란치처럼 수비적인 밸런스를 잡아줬는데 활동량 좋았고 역습의 기점 역할도 잘 했습니다. 비카리오 선방까지 빛났고 오히려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파리그 12경기 만에 이제 홈에서는 패배를 당했는데 토트넘은 이런 유연성을 토대로 이번 경기에서 얻었던 교훈을 토대로 보데글림트를 상대로 이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이 됐죠. 자 이렇게 토트넘도 올라갔고 그다음 이제 맨유를 보자면 네. 야구 점수가 나왔어요. 5대4. 5대4입니다. 합계 스코어 7대6.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골잔치가 됐고 맨유가 2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서 끝났다라고 그랬는데 2대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들어갔더니 2대4가 되네. 야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근데 그걸 뒤집었습니다. 그렇죠. 와 이건 진짜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맨유 팬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뭐 이런 경기가 다 있나 할 만한 경기였다. 특히 마이누 골과 메가이어 골이 거의 뭐 연달아 들어갔잖아요. 미친 골이었죠. 미친 골들이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야 했다가 3대4에서 5대4까지 되는 극적인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지금 방금 안무린 감독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 리그는 유스 쓰고 유로파에 집중하겠다.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하고 난 다음에 유로파 당연히 매진해야죠 이제는. 그럼요. 그리고 상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빌바오예요. 네. 어려워요. 야, 아틀레티코 클럽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특히나 이번 그 유로파리그 결승구장이 쌈밤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빌바오는 결승에 가면 본인들 홈에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승을 노릴 거란 말이에요. 선수들 동기부여가 더 네. 세겠죠. 무조건 홈에서 결승을 하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사실 이 경기를 맨유 입장에서 이제는 이제 경기가 끝난 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냉정하게 돌아보면 사실 아쉬웠던 부분 분명 11대 10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2대 2, 11대 10 싸움이니까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웬걸 2골이나 내준 건 절망이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수적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이 팀이 갖고 있는 경기 운영 문제, 집중력 문제 여전히 유효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해서 향후 일정에서도 이런 기복 있는 모습이 분명 맨유는 스쿼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그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점을 남겼던 아쉬움이 있었고 리옹도 마찬가지였지만 맨유도 결국 4실점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수비 불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 승리가 반가운 이유는 어쨌든 아모린 감독도 이야기했듯이 올 시즌 맨유에게 가장 중요한 대회는 결국 유로파리그고 이거 하나예요. 하나 남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 남은 대회에서 그것도 홈에서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였다는 거. 와 이거는 특히 카세미로도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고 네. 이번 경기에서는 또 마지막 연달아 네. 터진 그 두 골에 결정적인 또 기여를 해줬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고 이런 베테랑들 혹은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들이 응집력을 보여줬다는 거, 브루노의 리더십이 나왔다는 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어떻게든 뒤집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이것 자체로 에너지를 충분히 느끼셨을 팬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만족감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도르구는 좀 혼 좀 나야 될 것 같고요. 도르구는 미쳤죠. 네. 혼 좀 나야 되고. 도르구는 미쳤죠. 그 다음에 호일은 짜증 그만 부려야 되고요. 호일로 그리고 짜증내면서 고립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짜증내는 거는 짜증내면 안 돼. 아니죠. 그 다음에 가르나초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 선수긴 해요. 근데 가르나초 1대1에서 가르나초 넣었다. 그럼 경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냥 3대0으로 끝이야. 그 이대를 놓친 게 컸죠. 그런 거를 못 넣으면 네. 팀이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리고 오나나도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오나나를 계속 쓰는 게 당연히 맞겠지만 결과적으로 4실점입니다. 네. 어딘가에 불안함은 있어요. 이것 또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 불안함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올 시즌 유로파리그는 일단 무패 행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7승 5무로 이 경기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내 무패를 이어가게는 되었죠. 당군 형이 그 아스날이 챔스 우승하고 본인들이 유로파리그 우승해서 슈퍼컵에서 그 시축을 반통수 보고하라고. 네. 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사실 PL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그 리그의 빡빡함과 별개로 안 좋은 성적을 거두는 타이밍도 꽤 있었는데 올해는 꽤 좋아요. 그래서 이제 5위 팀까지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그쵸. 게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컨퍼런스에서 첼시도 올라갔고. 예. 홈에서 졌어요. 근데 네. 첼시에도. 예. 졌는데 올라가서 다행이지. 팬분들은 첼시도 여전히 은근히 안 좋아. 또 한 번의 비난과 비판, 불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옹 같은 경우에는 뭐 셰르키가 잘한다 정도 보는 거 말고는 경기적으로는 좀 아쉽게 됐고. 예. 사실 마지막에 연장 후반에 어쨌든 폰세카 감독이 좀 뭔가 수비를 넣어서 잠그려는 선택을 한 게 저는 뭐 아예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은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됐던 상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두 골 차 리드였고 두 골 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 보는데 이거는 그냥 맨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응징력을 보여줬다. 네. 뭐 그리고 아모린 감독의 선택은 역시 연장 후반에 맥과이어를 전진시킨 것.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 통했잖아. 기적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서막이 된 거죠. 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까지 다 체크를 했고 다른 단신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17세 이하 대표팀 네. 결승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조별리그 2위를 일단 했죠. 인도네시아에게 첫 번째 경기에 덜미를 잡힌 것 때문에 이후에 2승을 추가로 하고 2승 1패 성적으로 조별리그 2위였습니다. 이번 17세 이하 이 아시안컵이 조별리그 2위 안에만 오르면 8강에 진출하고요. 8강에만 진출해도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이에요. 왜냐면 U17 월드컵이 개최국 수가 늘어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다 바로 월드컵 본선 진출. 그래서 이번 2위 성적으로 이미 월드컵 본선은 확정이 확정을 됐다. 지었습니다. 소개 성과는 거둔 거예요. 근데 8강 타지키스탄전 뭐 마지막에 이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승부차기 끝에 승차를 가서 이겼죠. 이겼죠. 하지만 4강 사우디전 이거 반대였습니다. 와 추가 시간 마지막에 결국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사실 아마 그 실점 때문에 선수들 멘탈이 아마 많이 흔들렸을 무너졌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번 승부차기는 결국 사우디에게 패배를 당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 우즈벡이 북한이랑 했죠. 네, 그리고 우즈벡이 북한을 아예 찍어 눌렀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찬우 형이 중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셨을 네. 거예요. 나 결승을 원래는 이제 남북전이 되는 거 그치.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의 경기가 됐고 저도 이제 이 17세 이하 아시안컵을 계속 쭉 중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냉정히 봤을 때요. 이 경기력에 대한 좀 약간 진단을 해보면 경기 중에 이번 사우디전 제하고는 경기력적으로 재미를 준 경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쨌든 어린 나이 때 대표팀은 당연히 뭐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쵸. 그러고 선수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 네.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 본선 진출했다는 거 당연히 아주 멋진 성과를 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경기력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패턴이 너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선수들 개인 돌파에만 의존하는 공격이 90분 내내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 경기력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 지나칠 정도로 롱패스의 선택이 많았고 지나칠 정도로 선수 개인의 측면 돌파에만 의존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과연 이런 대회에서 사실 좀 더 우리가 지배적인 경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 보여주면 좋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래. 선수들의 장점을 좀 융화시키고 활용하기 위한 축구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럴 때 과정이 좋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령별이 거기 그렇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A 네. 대표팀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은 저는 과정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선수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해주고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네. 경기 내용적으로 우리 백희태 감독의 17세 이하 대표팀이 과연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월드컵을 준비하기까지 좀 많은 공을 좀 들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이번 17세 이하 아시안컵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내 얘기 하나를 좀 더 해보면 이건 울산 얘기니까 네. 형철이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잔디 얘기죠? 네, 후연장이 네. 사실 이전에 이청용 선수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경기 이제 그때 이제 아마 서울전 무승부였을 거예요. 제가 시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이었거든요. 사실 최근 울산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지지부진하고 팬들도 답답해하고 당연히 결과도 최근에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분위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후연장이 지금 제대로 선수들이 후영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선수들이 뭔가 후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 울산 강동축구장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후연하는 후연장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후연장이 그동안 잔디 공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선수들이 후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울산 강동축구장 국내 최초 난지형 잔디 도입 이렇게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에 강한 난지형 잔디 신품종을 도입했다. 4월 17일에 재개장을 했고 선수단 후영이 시작이 됐다. 새로운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최초로 오히려 여름에 강한 잔디를 심은 거라서 이 자체는 의미가 있고 당연히 이 기사를 봤을 때 잔디 신경을 썼구나. 아 이래서 뭔가 후연장에 그동안 좀 뭔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선수들도 어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겠구나. 다들 그렇게 믿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울산의 지리의 정우영 선수 우리 또 월드컵에 다녀왔던 수비형 미드필더 베테랑 정우영 선수 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글을 작성한다. 후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꾸준한 관리가 오히려 잔디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라는 언급을 했고 잔디 교체만으로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선수들 대부분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후연하고 있다. 몇 년간 지속된 잔디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3월에 우리 잔디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 못했던 대표팀의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잔디 문제로 인해서 선수들이 경기 준비도 진행도 대표팀마저도 여전히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꾸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정우영 선수가 힘줘서 이 글에 남겼습니다. 네. 사실 잔디 전도사는 기성용 선수였거든요.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이 이런 거를 계속 표출한다는 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들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면 결국 그 잔디에서 가장 최적의 일정 경기 준비를 하고 최적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결국 선수들이거든요. 그럼요. 선수들 이야기 이유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유 있는 이야기고 그들이 참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환경이 좋지 않은 거 넘어서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치. 사실 이전에 그 조세혁 선수가 이제는 충북청주로 떠났지만 조세혁 선수 유튜브를 통해서 울산이 이제 그 후연장 클럽하우스에서 후연을 할 때 사실 그때도 이미 잔디 상황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이미 영상을 통해서 많이 좀 공개가 됐었어요. 팬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근데 이번 어떤 잔디 교체가 작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인프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실제 선수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다.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지금 한국 축구는 그동안의 역사 중 가장 잔디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불거지고 있는 시기고. 뭐 저희도 당장 얘기를 자주 하고 있고. 이거를 좀 기회 삼아서 정말 잔디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리아컵 잠깐 보면 부천이 제주 잡고 올라갔고요. 제주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뭐 제주 팬분들이 불만이 좀 많으실 수 있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 경기 내용도 너무 아쉽고 사실 지난 시즌 잔류를 하긴 했지만 팀이 강등권 싸움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제주 팬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부천에게 혐의를 잡혔습니다. 사실 부천과 제주는 알고 계신 연고의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천은 뭐 제주에게 말 그대로 서력을 했다. 소름을 털었다 이렇게 볼만한 스토리가 나왔고 반대로 제주는 그냥 팀 대 리그 대 리그로 보면 K리그 1 팀이 K리그 2에게 혐의를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최근에 있었던 안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 팬분들의 반응과 이제 SNS상의 반응들을 보니 그 구단 버스에 팬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그 항의를 다 듣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시고 심지어 선수들이 버스에 다 타지 않았는데 버스가 출발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들은 더 지금 감정이 상했고 그렇겠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주는 또 계속 일정을 좀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모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 이외에 코리아컵에 또 체크할 만한 경기 있었을까요? 전북과 안산이 연장까지 갔다.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전북만의 뭔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코리아컵 하브 라운드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인천도 평창과 황문기 선수가 심지어 경기에 못 뛰었거든요. 왜냐면 그 공익근무 선수는 주말에만 경기에 뛸 수 있어서 주중 경기 결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거 있었어요. 왜 연장까지 갔느냐고 묻는다면 이날 인천에 팬사인회 멤버가 무고사 바로 제르소였습니다. 그 3명의 팬사인회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로테이션을 돌리다 보니까 세게 돌린 거지. 아무리 K리그 1 아니면 뭐 그냥 하부 라운드 리그와 경기를 치르는 K리그 2 팀이라 하더라도 로테이션이 크게 돌아가면서 이미 덜미를 잡힌 팀도 있고 덜미를 잡힐 뻔한 팀도 있고 연장까지 가는 팀도 있고 이런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게 코리아컵에 어쩔 수 없는 하위 라운드에서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전경준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 대단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이
또 성남하는 빼놓을 수 없는 신태용 감독을 비상근 단장으로 영입을 했고요. 신태용 단장이 그래서 자신감을 드러냈죠. 예. 이 팀이 있어야 될 위치 1부에 올리겠다. 강한 또 자신감 포부를 밝혔는데 글쎄요. 어쨌든 축구적으로 이 단장 측에 비상근 단장이긴 하지만 축구적으로 신태용 레전드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오히려 축구적으로 뭔가 경험이 없거나 뭔가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기 힘든 인물이 뭔가 단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구단의 정신적 지주인 인물이 뭔가 합류를 한다는 사실은 틀림없이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라올라 감독 토트넘이랑 링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본머스 잔류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다가 축하를 형철이한테 할 건 반다이크. 재계약 발표를 하면서 네. 살라 반다이크는 모두 이제 남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유력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확정이 났고요. 예, 살라, 반다이크. 구단에서 오피셜 영상도 아주 멋들어지게 찍어줬더라고요. 둘이 주축으로 있어줘야 거기에서 이제 또 붙이고 떼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얘기로 뭐 차마 입으로 풀기도 그렇고 그냥 그 느낌은 그냥 저는 그냥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다이크랑 살라를 더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워낙 행복한 사실이니까 둘만 언급하고 싶다. 행복한 날 뭐 그래 뭐 더 많은 언급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시죠. 둘만 언급하고 조용히 축하를 건네도록 알겠습니다. 뭐 이라울라 감독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본머스가 한참 주가를 좀 올리다가 약간 또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잔류 쪽에 가닥을 잡고 있지만 어느 팀이든 노려볼 만한 꽤 좋은 퍼포먼스 이번 시즌 낸 감독이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라울라 감독 입장에서도 바로 뭔가 위험한 도전을 하기보다 본머스에 남아서 좀 더 본인도 더 성장을 하고 뭔가 더 많은 걸 보여주고 그런 걸 좀 노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부터 또 챔스 유로파 달렸는데 한 주 정도 쉬어가고 아마 바로 4강일 거예요. 4강 하면 이제 이번 시즌도 유럽 축구는 점점 마무리로 가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